우리가 문단에서 봤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같은 거 다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거 중심으로 갖고 두 번째 문단은 글의 구조가 조금 까다로운 것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순서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됐던 것을 살펴봤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문단과 문단에서도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같은 거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봅니다. 백열전구는 은누 붙었으니까 백열전구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백열전구는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다. 그러면 문장 읽었으니까 확인하는 거지. 백열전구는 단순한 구조래. 그 어떤 구조? 뭘 넣은? 불활성 기체, 그 다음에 필라멘트, 그리고 둥근 유리구. 여기에서 우리가 백열전구 다 알지? 네. 어떻게 생긴지. 그걸 알면 사실 둥근 유리구에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어떻게 생긴지 아는 거니까. 다만 필라멘트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필라멘트도 알면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야.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면 끊어야죠. 그래서 끊어서 생각해. 전압을 들어가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여기서 끊어야겠네.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하면 필라멘트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인 거네. 일부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된대. 방출된대. 뭐가 방출되는 거야? 그렇지. 일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뭐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됐어? 다시. 우리가 지금 문장을 읽으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은 다음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끝까지 보고 나서 확인해주고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한 문장을 결국에는 2번 혹은 3번 이렇게 걸쳐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정보가 더 명확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제발 글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그저가 나왔어.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확인해야지. 이 전자기파 일부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데 대가 나왔으니까 끊어서 또 생각을 해줘. 연속 스펙트럼이래. 이중 또 이가 가리키는 게 뭐야? 이가 가리키는 게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돼야지. 이중 빛은 10% 정도이고 또 끊어서 빛은 연속 스펙트럼 중에 10%,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머릿속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게 일부 에너지지.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 이 전자기파는 다시 어떻게 해? 연속 스펙트럼. 이 연속 스펙트럼은 다시 10%가 빛.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일부였기 때문에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계속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므로 지금 이게 대부분이구나. 이거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는 거래.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발광이 무슨 뜻이야? 빛을 내는 걸 말하는 거죠. 필라멘트가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그렇죠. 이미 확인했어. 고온으로 가열된 거 뜨거워진 필라멘트 끊어지기 쉬워. 백열전구의 수명도 짧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거야? 백열전구의 구조 그리고 백열전구에서 빛이 발생되는 과정 설명한 거지. 백열전구 구조, 백열전구에서 빛이 발생되는 과정에 따라서 백열전구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 거네.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점이 되는 거고. 됐어? 계속 볼게.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수명은 짧아진다. 왜 그럴까? 그렇지. 뭐라고? 지금 위에서 고온으로 가열될수록 어떻다 그랬어? 끊어지기가 쉽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더 끊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는 거야. 두 번째 문단은 바로 형광등에 대해서 표시가 됐네. 두 번째 문단은 형광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래.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돼야 돼? 1문단에서 앞에서 얘기한 대상과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백열전구에 대한 얘기였던 거고 이번에는 형광등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형광등이 백열전구와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런데 백열전구는 먼저 어떻게 설명해 줬어? 구조 설명하고 빛이 나오는 과정에 따라서 특성을 설명해 준 거잖아. 그럼 형광등도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 형광등의 구조와 그거에 따른 빛이 나오는 과정, 그래서 특성, 그래서 이것이 백열전구와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생기는지를 머릿속에서 매칭을 시키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지. 봅니다. 백열전구는 원통형 유리관 내에 이게 다른 거지. 유리관과 유리구. 그리고 덩그다나 형광등 알잖아. 얘는 형광등이 아닌 것 같네. 형광등이 그거 아닌가? 복도 같은 데. 그렇지. 이렇게 길게 있는 거. 그거 알면은 마찬가지야. 얘도 표시 안 해주고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백열전구와의 생김새의 차이가 머릿속에 떠오를 테니까.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해야죠. 수은과 불활성 기체. 이거를 보는 순간 백열전구와 차이점이 딱 느껴지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뭔데? 차이점이 뭐야? 수은이 들어있다는 거야. 수은. 백열전구는 뭐만 있었어? 불활성 기체만 있었잖아. 수은이 차이점으로서 이거 백열전구에 없는 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기체가 들어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있는 구조예요. 이것도 백열전구와의 차이야.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된 거야? 필라멘트 개수가 몇 개야? 2개. 그렇지. 2개가 되는 거야. 백열전구는 몇 개인데? 1개. 1개. 그러니까 이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다는 점에서 또한 쟤와 차이점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줘야겠죠. 계속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이거는 똑같지? 열전자는 왜? 지금 위에서도 필라멘트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빛과 열. 그런데 빛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방출된 열전자 대신에 거기서는 열전자라는 말 대신에 어떤 얘기를 썼어? 적외선, 열의 형태인 적외선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열전자나 그 다음에 적외선이랑 비슷한 걸로 봐야죠. 같은 걸로. 왜냐면 똑같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공통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열전자가 수은입자에 충돌하면 이거는 이제 달라지는 거지? 수은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것도 다른 거네. 앞에서는 뭐였는데?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자외선이 발생하는구나.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물질. 형광등 안쪽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다는 거네. 이게 지금 구조에 대한 설명이 숨은 거지. 지금 뭐 말하는 거야?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 다시. 백열전구가 구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빛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특성을 얘기해준 거였죠. 여기도 형광등의 구조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빛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빛이 나오는 과정 중에 뭐가 숨어있어? 형광등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숨어있지. 그게 뭔데? 필라멘트 2개.
그거 말고 지금 과정 얘기하면서 숨은 내용이 뭐야? 사실 이게 구조에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안쪽에 형광물질을. 그렇지. 발라진 형광물질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거잖아. 이거는 과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계속 안쪽에 발라진 형광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이게 요 점이 이 형광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왜? 앞에서 백열전구는 빛이 어디서 나왔어? 필라멘트. 백열전구는 필라멘트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나와? 발라진 형광물질. 그렇지. 지금 형광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뭐가 부딪혀서? 뭐가 부딪혀서? 자외선이 부딪혀서. 맞지? 근데 이 자외선은 어디서 나왔어? 수은입자에서. 수은입자에서 그냥 저절로 나온 거 아니잖아. 뭐가 부딪혀서? 열전자. 그렇지. 봐봐. 결국 백열전구랑 형광등이랑 뭐가 중요해?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정을 추론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열전구랑 비교되는 거지. 백열전구는 단순해. 어디에서 빛이 나와? 필라멘트. 그런데 그 빛의 양이 10%밖에 안 돼. 나머지 다 뭐야? 열. 그래서 어떻게 돼? 끊어지기가 쉬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필라멘트에서 빛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형광등은 자연스럽게, 뒤에 거 아직 있지 않았어. 자연스럽게 지금 백열전구에 뭘 보완해 줄 수 있어? 단점. 그렇지. 단점이 보완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글을 정말 잘 읽은 겁니다. 계속 볼게. 이때 형광물질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여기서 끊어볼까?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거기에 달라진 그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빛의 색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발광 효율도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거는 형광등의 핵심 정보라고 할 수는 없죠. 계속 형광등은 필라멘트에, 이제 이 글이 쉬운 이유가 이 점에 있는 거야.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우리가 추론했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는 거잖아.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백열전구에 비해 30% 정도의 전력 소비로, 백열전구에 비해 30%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다. 지문에서 나오는 숫자는 너무 유념하지 마십시오. 이게 수식, 그러니까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까지 기억하지 않아도 돼.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이거? 백열전구보다 그렇지, 발광 효율이 좋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그렇게만 정리해주면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 안 해도 돼.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고 수명도 적외선 방출도 적고 그 다음에 수명도 길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랑 비교 대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많아. 그리고 처리해야 될 정보도 많고. 그런데 문제를 보면,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는 실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선택지 몇 개를 그냥 조합한 것 뿐이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문단이 들어있는 전체 지문을 볼 거야. 그러면 그 전체 지문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다 문제가 풀리거든. 문제를 볼까? 첫 번째 문제. 백열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은, 여기서 끊어야죠. 지문, 주어가 기니까.
필라멘트를 통해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맞죠? 빛이 나는 과정. 이 중에 90%는 적외선이다. 맞아 틀려? 지금 이거 90이라는 숫자 뭐 대신에 쓴 거지? 열. 10%라는 말 대신에 쓴 거죠. 10%가 뭐였어? B. 10%가 빛이었고 나머지가 열. 열이었던 거잖아. 지금 나머지를 90%라는 말로 바꾼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린 거. 맞죠. 얘는 맞음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해. 백열전구는 형광등과 달리 뭐뭐와 달리 나오면 가로를 치고 건너뛰자고 했어. 백열전구는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야지. 맞아 틀려? 맞죠. 맞죠.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기서 끊어서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지금 형광등이 발광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림이 되는 거야. 나머지도 볼게. 수명은 형광등보다 짧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건 맞죠. 그러면 형광등과 달리 직접 빛을 얻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 틀려? 이것도 맞는 거죠. 이 내용도. 그래서 선택지는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해. 다시 선택지를 볼 때는 무조건 끊어가는 거야.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내용을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야. 이 문장에 사용된 정보가 제대로 짝을 맺고 문장을 이뤘는지를 보는 겁니다. 문장의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거 봅니다. 그래서 추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애.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뭘 토대로? 전제를 토대로. 그런데 전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미 제시된 거래. 제시된 명제래.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그럼 추론은 뭐라는 거야, 결국에? 추론은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추론은 사고 과정이야? 뭐 하는 사고 과정이야? 전제를 토대로 뭐 하는 사고 과정이야?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가 사고 과정이야. 뭘 통해서? 전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부정 표현은 긍정으로 바꿔야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거짓일 가능성이 없대. 그럼 뭐라는 거야? 그럼 뭐야 그게? 참 그렇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뭐라고? 참. 이렇게 정리해주면 편하잖아. 지금 그 편한 거를 일부러 문장 표현을 바꾼 거란 말이야. 우리 보고 헷갈리라고. 그래서 우리 부정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X표 쳐주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주면 좋지. 전제가 참이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 다운표 있으니까 네모 쳐야죠.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타당한 추론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이 글의 구조가 이렇게 돼야죠. 추론에는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이야.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추론 1 것이다 라는 추론은, 그러면 지금 이 추론은 구체적인 거죠? 실제 추론 문장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일 테니까.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지금 타당한 추론에 뭘 제시해줬어? 추론 1이 타당한 추론이라.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냥. 계속 반면에 다른 내용이 나오겠네.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라는 추론은 이제 추론 2라고 되어 있어. 반면에 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앞에 거랑 어떻게 되는 거야? 상반되는 거죠. 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진 않으므로,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 끊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 것 뭐랑? 결론이 항상 참인 거랑
반대가 되는 거네.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네.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에는 추론 2가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해 주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추론에는, 그러니까 추론이 뭐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전제를 통해서. 그럴 때 추론에는 뭐가 있다?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있다. 이렇게 1문단이 정리가 되면 되겠네. 이제 2문단입니다. 이 문단. 추론일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지금 추론일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죠. 그게 뭐야? 여기서 추가된 정보. 아니, 지금 앞에서 나오지 않은 정보에다가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추가된 정보가 뭔데?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 그렇지. 실제에서는 거짓이라는 거잖아. 그러나 혹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인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지.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한 거잖아. 이미 지금 추론일에서 설명이 된 거니까 뭐만 추가해주면 돼? 얘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거짓이라는 거. 반면에 또 상반되는 거네.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뭐가 추가될 수 있는 거야? 가능성에 대한 추가죠. 그래. 논리적으로는 항상 참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 있지만 반드시 참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럼 이것은 앞에 있는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죠? 지금 설명해 준 거네. 그런 추론, 그러니까 이그저가 나왔으니까 확인해야지.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은 뭐래? 개연성이 높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추론 1에서는 뭐였어? 실제에서는 아니야. 추론 2는 실제에서 참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에서 참일 가능성이 높으면 뭐라고 한다고? 개연성이 높다라고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앞에서 어땠어? 앞에서 타당한 추론 보고 난 다음에 뭐 생각했어? 타당하지 않은 추론 생각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지.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 있어. 그럼 또 어떤 추론이 있는 거야? 어떤 추론이 있는 거야? 개연성이 낮은. 그렇지. 지금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개연성이 낮은 추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됐어? 지금 얘를 생각하는 방식이나 얘를 생각하는 방식이 동일한 거잖아. 됐죠? 계속 봅니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앞에 문장 뭐 어떡하라고? 꼼꼼히 읽어보고. 아니죠. 한편이 나오면 앞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지금 쭉 나온 내용이 뭔데? 추론에 대해 설명해주고 추론의 종류에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 얘기했던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추론이라고 추론이 얘기해줬어. 그럴 때 추론 2를 얘기하면서 개연성이 높은 추론과 그 다음에 개연성이 낮은 추론에 대한 언급이 됐던 거지. 이렇게 한편 그런 데가 나오면 정리해주고 보는 거야.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그러면 타당하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추론 1은 실제로 참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야? 실제로 참인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 추론은 건전하다. 건전한 추론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얘가 건전한 추론이래. 그러면 얘는 어떤 추론이 되는 거야? 불건전. 그렇지. 건전하지 않은 추론이 되는 거지.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지문의 구조와 관련돼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내가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지. 이게 다시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다시가 정리해야 될까? 지금 이 내용을 했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추론의 상하관계, 이 추론의 상하관계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밑에다가. 내가 지금 확인할 거예요. 다시. 지금 이 글은 이렇게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야. 그런데 얘는 한번 이 순서를, 그러니까 위계를 재정리해야 돼. 위계를 재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봐. 이런 글을 뿌려서요? 그렇지. 얘처럼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지금 봐.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너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게끔 정리를 해주라고. 니네들도 해야 돼. 이거 보고 그냥 멀뚱히 있지 말고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를 잡는,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졌는지 그려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얘는 구조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지저분하게 정리가 됐다고.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쭉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게. 30초 뒤에 내가 정리를 해볼게. 봅시다. 여기 봐봐,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겠지? 지금 정리한 거랑 내가 정리해주는 거랑 차이를 보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설명이 된 것이 추론이 대해서 설명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였어?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을 얘기해 준 거지? 그럴 때 추론 1, 그럴 때 추론 2가 되면서 이제 옆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런 추론을, 얘는 어떤 추론인 거야? 건전하지 않은 추론인 거지. 맞지? 왜? 실제로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상대되는 건전한 추론이 있는 거고. 얘는 어떤 추론이었어? 그렇지.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었던 거고, 얘랑 상대적으로 개연성이 낮은 추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는 타당한 추론에는 건전한 추론과 건전하지 않은 추론이 있는 거고, 타당하지 않은 추론에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과 개연성이 낮은 추론이 있는 거지. 그럴 때 건전하지 않은 추론의 사례로 추론 1이 되는 거고, 개연성이 높은 사례로 추론 2가 되는 거잖아. 이래야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얘를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다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함으로써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 부분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계가 잡아졌으면 이렇게 재정리할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읽으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다음 거를 읽으면 이제는 정말 모든 정보가 다 뒤섞이게 되는 거거든. 거기 나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봐봐. 지금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고 쳐보자고. 개연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경우는 끊어야죠. 그럼 결국 개연성이 높은 추론에 대한 얘기인 거네. 타당한 추론이 될 수 있으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지금 개연수 높은 거 무슨 추론이었어?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잖아. 틀린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문장으로 읽으면 어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선택지는 우리가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사용된 키워드가 짝을 이루고 나열이 된 것인지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끊어서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계속 타당한 추론 중 전제가 실제로 참이 아닌 경우는 건전하지 않은 추론이지. 타당하지 않은 추론 중 뭐래? 개연성이 높은 추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짝이 안 맞는 거지. 이게 뭐 말이 안 되겠어. 이 지문에 따르면 짝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짝이 안 맞는 거라고. 짝이. 이게 되게 선택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야. 지금 여기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한 거야? 대가리를 이렇게 따놓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얘를 매칭을 시켜놨으니 이 선택지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땐 이해 측면이 아니라니까.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정리, 처리, 그래서 구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볼 때는 짝 맞추기가 되는 거고,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세 번째 문제나 네 번째 문제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 세 번째 문제나 네 번째 문제는 뭐냐? 지금 너가 잘 정리했네? 이 잘 정리한 거를 다른 상황에다 한번 적용해봐, 이거거든. 2번과 같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2번을 볼게.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농구 선수들은 모두 키가 크다. 따라서 농구 선수들은 모두 우유를 먹었을 것이다. 와 같은 추론이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준 추론은 이거 봐봐. 추론이라고 추론 2밖에 없잖아. 지금 이 사례는 언급이 된 사례야? 새로 나온 사례인 거지. 그럼 이 새로 나온 사례는 추론 1 아니면 추론 2 중에서 비슷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추론 1과 추론 2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추론 2. 이거를 보면서 얘 추론 2와 같은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가 앞에서 나온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보는데 사실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 얘와 유사한 상황이 이미 지문 속에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어려운 건 뭐겠어? 이 지문하고의 차이점이 2개, 3가지가 늘어나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이렇게 사례를 이용해서 적용해보라는 문제가 나오면 적절하게 적용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그 논리 지문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과학하고 기술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과학하고 기술은 기본적으로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그 원리와 과정을 실제 사례에다가 적용해보는 거거든. 거기에서는 한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지. 한두 가지, 보통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국어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론 2가 됐어. 추론 2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끊어야죠. 맞아, 틀려? 추론, 봐봐. 지금 얘를 뭐로 바꿨어? 추론 2로 바꾼 거잖아. 추론 2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 틀려? 맞지? 건전한 추론 맞아, 틀려? 틀리잖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개연성이 높은 거지 뭐.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됐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요거 보고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과정, 순서, 인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봅니다. 애벌렌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애벌렌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구성은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조건인 거니까 끊어줘야죠. 확인해야지.
광자가 입사되면, 그럼 이제 입사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쉬운 말로 바꾸면 광자가 흡수층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지. 뭐.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아,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 첫 번째 단계는 뭐 들어간다 얘기했던 거니까.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 양공쌍의 개수를 양자효율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줬네. 그럼 이 양자효율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지금 입사가 될 때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과정과 관련되는 거니? 이 양자효율에 대한 개념은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야? 순서 관련이 없지. 그냥 이 상황을 설명해 준 것 뿐인 거니까. 순서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양자효율이 여기서 나온 거구만 처리해 주면 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해도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볼게.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그래 끊자. 소자의 특성, 그 다음에 입사광의 파장.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니까 밑줄 쳐서 확인한 겁니다. 결정되는 양자효율은 이거에 따라 양자효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네. 애벌렌치 광자효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 양자효율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래. 내가 왜 중에다가 물결 표시를 했냐면 중을 보는 순간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어? 다른 것. 그렇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지 중에 양자효율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항상 예측이 맞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대부분 맞거든.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인 거야?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인 거네.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뭐? 양자효율인 거지. 됐어?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에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성 요소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볼게.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그래 두 번째 단계지 이거. 왜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왜 이거 앞에서 다음 단계 그 다음 순서라고 볼 수 있을까? 아직 그 다음 것도 읽지 않았어. 지금 앞에서 뭐 얘기했어? 흡수층에 광자가 들어가면 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 만들어진 쌍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지. 앞에 나온 다음 과정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볼게.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그러면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이래. 그럼 전자는 어디로 가는 거겠어? 양의 전극으로 가는 거지. 왜? 순서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동한대.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맞네.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됐어? 흡수층, 그 다음에 애벌렌치 영역, 그리고 전극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광자가 들어오면 흡수층에서 뭐가 생성돼? 쌍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되는데 얘가 어떻게 된대? 전극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과정 아니야? 그렇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그저 나왔으니까 전자는 애벌렌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곳에는 뭘 말하는 거야? 이곳 어디야? 이곳 어디야? 리딩 M이지. 미안해. 이곳 어디야? 그래. 그렇지. 애벌렌치 영역. 이거저거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확인하자니까. 그것이 머릿속에서 강화되는 지름길이야. 지름길.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그래
이걸로 생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아, 비례관계구나. 이 영역에 다시 이 영역 어디 영역? 에벌렌치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돼요. 얘 때문에 가속돼요. 큰 속도를 가게 된다. 전자는 가속돼서 큰 속도를 갖게 된대. 이후는 뭐에 대한 얘기야? 이후는 뭐에 대한 얘기야? 이후인 거니까 순서지, 순서.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에벌렌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원자들과 반도체 여기 있어. 에벌렌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또 끊어야죠. 뭐 충돌했으니까 속도가 주는 건 당연한 거겠네. 새로운 전자 양공쌍을 만드는데 여기까지. 지금 봐봐. 이거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한 것이 얘가 쌍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전극으로 이동하는데 이때죠. 음극으로 이동하는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전체의 순서는 이게 다야.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이동한대. 이게 전체 순서야. 그런데 이 에벌렌치 영역을 지날 때 전자가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뭘 발생해? 새로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전자랑 그러니까 새로운 쌍이라고 합시다. 앞에서도 그냥 쌍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쌍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읽은 게 새로운 쌍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럼 이 새로운 쌍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충돌해서. 왜 충돌할 수 있었어? 왜 충돌할 수 있었어? 속도를 얻게. 그렇지. 속도를 얻게 돼서. 그러면 속도를 왜 얻었어? 역방향 클수. 자기장 때문에 속도가 생긴 거지. 그럼 자기장 왜 생긴 거야? 역방향으로 걸린 전압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쌍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압 때문에 역방향이야? 역방향 전압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새로운 쌍을 만들게 된 거죠. 자기장을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는 인과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그래 이동하면서 새로운 쌍을 만든 건데 뭐 때문인 거야? 역방향 전압 때문인 거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됐어?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 지금 여기에서 지날 때 충돌 이온화가 일어난다는 거 설명해줬어. 부른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 이 기존의 전자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기존의 전자는 얘와 구분이 되는 거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구분이 돼야죠. 기존의 전자는 어디서 온 건데? 기존의 전자는 어디서 왔어? 너네 어디서 왔어? 너네 집에서. 기존의 전자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렇지. 저기 어딘데? 저기 어디? 저기 내 손가락 끝 저 어디쯤인가 있어? 흡수층. 그렇지. 흡수층. 얘는 어디서 생긴 거야? 새로운 건 어디서 생겼어? 새로운 건? 그렇지. 에벌렌치 영역. 이거 구분해야지. 둘 다 전자인데 얘는 어디에서? 흡수층에서. 얘는 에벌렌치에서.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돼.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아직 이 두 번째 문단이 끝나지도 않았어.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에벌렌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이거네.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럼 생각해야죠. 이게 반복되면 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충돌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돼서 결국에
충돌해서 결국에 뭐가 일어나? 그렇지. 어떤 전자가 새로운 전자가 늘어나는 거지. 왜냐면 새로운 전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지. 애벌렌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존의 전자는 어디에서 온 거였어? 흡수층.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자 표현이 두 번 나왔단 말이야. 그 전자 표현을 구분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일으킨데 그럼 자꾸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계속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애벌렌치 증배라고 부르며, 그럼 애벌렌치 증배에다가 내붙이면 되겠죠?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렌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 봐봐. 이때에 유입된 전자랑 그 다음에 전자수를 증배계수,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수, 이거 차이를 알겠어? 다시 유입된 전자랑 그 다음에 전극으로 가는 전자수의 차이, 전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흡수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애벌렌치 영역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B라고 할게. 그러면 전극으로 가는 거는 B만 가는 거야? A만 가는 거야? 전극으로 가는 거는 A만 가? B만 가? 그렇지, 둘 다 가는 거지. 아이고, A, B 둘 다 가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 봐.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 A야, B야, A, B야? 어디에? 다시 애벌렌치 영역으로 들어간 거래. A야, B야, A, B야? C인가? 둘 다. 아이, 다시 봐봐. 애벌렌치 영역으로 유입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잖아. 뭐가 들어가? A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A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B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 큰 과정이 뭐라 그랬어? A에서 A가 전극으로 이동하는 거래. 이 과정에서 B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B도 어떻게 돼? 이 전극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애벌렌치 영역으로 들어온 건 A야, B야, A, B야? A지, A. 아니, 이거 전체 과정이잖아. A. 그 다음에 전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는 B만 해당하는 거야? 둘 다지. A도 전극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문장을 읽을 때 맞아.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전자와 여기에서의 전자가 구분이 됐단 말이지. 그럼 저기에서의 전자와 저기에서의 전자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에 요거 내야겠다. 이거 좋네. 봅니다.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계수라고 한다. 증배계수에다가도 네모를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애벌렌치 증배라는 말 했고 증배계수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사실 얘는 같은 거로 처리해 줄 수가 있어. 왜 같은 거로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서로 별개의 용어인데 왜 같은 거로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애벌렌치 증배랑 그 다음에 증배계수랑 어떤 관계겠어?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하는 거냐? 애벌렌치 증배가 많이 늘어날수록 증배계수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에 여기서는 얘봐. 아까 봤던 것처럼 양자 효율 그 과정과 관련됐어? 아니지. 애벌렌치 증배라는 개념 이거 과정과 관련되는 거야? 그 과정과 관련된다는 얘기는 얘가 순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말인 거야.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잖아. 증배계에서도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문단까지 볼 때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고 많이 간다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거기에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 효율이라는 말을 썼고 애벌렌치 증배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증배계수라는 말을 쓴 것 뿐인 거 아니야. 됐어? 계속
징배계수는 애벌렌치 영역에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근데 이 전기장 누가 만드는 거였어? 이거 아니야.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전기장의 세기도 커지는 거였잖아. 맞지? 네. 다시 인과관계가 중요해. 이 글은.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인과관계 순서와 관련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점점 밀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계속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뭐가 커진대? 징배계수는 커진대. 아, 징배계수와 전기장 크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온도와의 관계를 드러내 준 거구나.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전류의 크기는 전자 수에 비례한데,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음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아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광신호. 지금 일련의 과정이래. 지금 요 광신호는 새로운 말인데 우리가 1문단에서 봤던 뭐와 같은 표현이야? 앞에서는 광신호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어? 1문단에서 광자를 썼지. 같은 거잖아.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대. 광신호의 세기가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는 얘기는 달리 바꾸면 광자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전류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 그럼 뭐 끝났네. 문제를 봅니다. 1번이야.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으로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맞지? 지금 앞에서는 광자 얘기했고 뒤에서는 딱 마지막에 나왔던 거잖아.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전류로. 맞아. 에벌렌치 영역에 유입된 전자. 에벌렌치 영역에 유입된 전자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A, 흡수층에서 만들어진 거지.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 양공쌍의 수를 양자효율이라고 해? 거기서 만들어진 거 뭐라 그랬어? 에벌렌치 징배 아니야? 양자효율은 어디서 생기는 건데? 양자효율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흡수층이잖아. 봐, 다시. 지금 흡수층을 설명한 게 어디서 나왔어? 아니지, 미안, 잘못 얘기했네. 양자효율을 설명한 게 어디서 나왔어? 양자효율은 흡수층에 광자가 들어갈 때 지금 쌍이 생기는 거, 전자와 양공쌍이 생길 때 양자효율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에벌렌치 징배랑 징배계수는 에벌렌치 영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전자와 관련된 개념이었던 거잖아. 됐어? 지금 이 문장이야. 두 번째, 에벌렌치 영역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 양공쌍, 이거 A에 대한 거야, B에 대한 거야? 이거 A야, B야? A야, B야? A, B잖아, 이거. A는 뭐였는데? 흡수층에서 만들어진 게 A였고, 그 다음에 얘는 B에서, 에벌렌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B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만들어진 쌍은. 그럼 B일 때는 어떤 개념이 나왔다고? 에벌렌치 징배랑 징배계수라는 개념이 나온 거잖아. 지금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양자효율은 어디서 나온 거야? 흡수층에서 나온 개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선택지는 뭐라고? 짝맞추기라고, 짝맞추기. 글에 나온 개념들이 적절한 짝을 갖췄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뒷부분이 틀렸네. 2번입니다.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뭐가 커져? 뭐가 커져? 자기장이 세져. 자기장이 세지면 속도도 세지고, 그 다음에
많이 부딪히고 세게 부딪히고 그래서 모두 많이 생겨. 모두 많이 생겨. 새로운 전자와 양공쌍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네.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전극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커지며 맞아 틀려? 맞죠? 맞아 틀려? 잠깐만요. 맞아 틀려? 맞죠? 맞죠? 제가 중간에 거를 뺀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는 처음만 역방향 전압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는 다 뭐로 표현하면 되겠어? 전기장애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잖아. 전기장과 나머지가 다 뭐였어? 다 비례관계였단 말이야. 하나만 반비례했지, 생성과. 뭐가 반비례했어? 작동 온도. 봐봐. 너희들 이거 과제를 한번 읽었어? 그리고 문제도 풀었어? 그 다음에 나랑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 그런데 왜 나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얘기하지 못할까? 내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뭐가 핵심인지 그거를 정해두고 그 대상을 머릿속에다가 자꾸 입력하는 거라고. 지금 글을 볼 때마다 연결될 수 있는 거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과정인 거니까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정보는 머릿속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어때? 그냥 한 번 읽으면 끝이야. 내가 한 문장 읽었어. 그 다음 문장 읽었어. 그러면 끝이라고. 읽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인 거야? 앞에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더불어서 이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한 번씩 더 생각이 나고 입력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그걸 외우려고 하는 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과정인 거야. 다시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커지면 맞죠? 이것 따라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돼? 전자수랑 얘도 전류의 크기도 비례가 됐던 거지. 그럼 얘도 커져. 그런데 작동 온도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작동 온도는 관련이 없잖아. 작동 온도 관련이 있었던 게 뭐였어? 징배계수지.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징배계수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지금 과정, 원리를 설명하는 글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그 인과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 문학으로 좀 넘어갑시다. 다음 주에 문학 시험을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학을 좀 정리하는 걸로 할게.